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보라입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끝난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잠시 후에 청와대에서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연결이 되는 대로 바로 저희가 현장을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추관에서 브리핑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네. 현장을 연결해 보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인식을 공유했다. 첫째,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 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 한다. 일본 정부는 경제 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 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 관계 및 동북아 안보 협력을 위협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둘째, 여야 당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셋째,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또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넷째,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네, 영상 여기까지 취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비 영상 여기까지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인사하시고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일단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의 발언을 시작으로 해서 예. 여야 5당 대표들이 한 가지씩 사항을 쭉 발표를 했습니다. 저렇게 하고 들어가 버리는 조금 예. 아쉬운데요. 네. 뭐 길게 얘기할 게 없는 모양이죠. 아무튼 네. 결의된 사항, 합의된 내용을 일단 각 당 대변인들이 차례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하나하나 다 짚어볼 텐데요. 저희 둘이 짚어보는 거는 아니고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원장님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쭉 발표했는데 제일 핵심이 뭐가 될까요, 저기서? 일본에 대한 상당히 강한 결의와 성토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즉시 철회하라. 즉시 처리하라. 예, 이게 세계 호혜적인 상호 간의 경제 질서하고 또 동북아 안보에 심대한 훼손을 끼칠 수 있다. 예. 강력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여야 5당은 대통령과 충분히 얘기하고 확실하게 함께 해 나가자고 단합한 것만은 분명히 나타난 것 예, 같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오늘 서로가 결의한 것만 일단 공동으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변상욱 앵커가 갑자기 끝났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머지 여러 가지 여야가 갈린 사안들에 관해서 충분히 논의했을 것인데 예. 그걸 가지고 분위기를 조금 분산시키느니 예. 아마 아하. 특히 일본의 지금 이제 통상 규제하고 관련된 이 문제만 집중적으로 국민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자 예.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일단 5당의 수석 대변인들이 공동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모두 발언 얘기 나왔을 때는 일본의 경제 보복은 철회돼야 된다고 하는 데는 같이 의견을 하지만 예. 뭔가 그 해법에 대해서는 결이 서로 달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를 국민들 앞에 쭉 설명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단합된 어떤 마음가짐, 그다음에 합의된 결의사항 요것만 탁탁탁
예. 요점만 하겠다는 얘기군요. 예, 아하. 일본 관련된 약간의 결의 차이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경우는 외교적인 노력을 상당히 강조하는 쪽이었다면 예. 예.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에 발표했다시피 상당히 강한 경고 메시지와 더불어 강한 대처를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에 발표한 노력에 구체적인 방안은 들어있지 않지만은 적극적인 외교적인 노력을 하기로 촉구했다. 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 포함된 걸 보면은 서로의 가능성을 좀 담은 상태에서 예. 오늘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 누이쪽 가족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너무 한마디씩 하고 금방 끝났기 때문에 제가 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일단 고민정 대변인과 여야 대변인들이 나와서 이제 한마디씩 각 항씩 하나씩 발표를 한 내용이고요. 첫째는 일본의 수출 규제는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셋째,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일본의 경제보복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외교적인 노력이라는 수사를 붙였습니다. 예, 네. 외교적 노력이란 수단이라는 단서도 붙었고요.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거는 이제 정치권에서의 협력을 말하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강화를 위해서 우리의 경쟁력 그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대강의 정리가 되고요. 이 발표 보시면서 누이족 가족 여러분들도 의견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샵 0945번에 유료 문자 열어놨고요. 유튜브 팟빵 댓글도 가능합니다. 자, 원장님, 이 중에서 일단은 뭐 해법에 대해서 온도차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예. 이제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변인들의 발표에서는 자세히는 보도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해법 관련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외교적인 노력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가기 전에 기자회견에 했던 내용을 오늘 보니까 모두 발언해서 그대로 하더라고요. 예. 예컨대 미국에 특사를 보내야 한다는 얘기. 지난번에 그 한일 정상회담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예. 오늘 모두 발언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얘기했단 말이죠. 예. 원장님 저희가 예. 그 모두 각각의 대표들의 모두 발언을 저희가 그 준비를 했거든요. 예. 혹시 듣고 말씀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예, 그러면 황교안 대표의 말부터 한번 듣고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발언입니다. 조속히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해서 양국 정상이 마주 앉으셔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이나 공무원들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거 가지고서는 많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려우시더라도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외교라인 누구도 일본 경제 보복을 예측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문제가 발생한 뒤에도 허둥지둥 대책을 제대로 잘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대통령께서 외교 안보 라인 엄중히 문책하고 곧바로 경질하는 것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일 정상회담 빨리 하자. 예. 뭐 일본이 하겠다고 그러면 뭐 우리가 거절할 리는 없는 건데 예.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그 외교부 당직자들이 갔을 때 얼마나 그 홀대했습니까? 예, 뭐 서로 만나는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낮추게 됐었고요. 예. 그리고 바로 직전에 G20 회의에서 한일 간의 만나자고 정상 했는데. 간에 예. 만나지도 못했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일본이 과연 응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겠고 또 다음에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나서 푸는 이른바 톱다운 방식도 있지만은 예. 톱다운 방식을 하더라도 사전에 뭔가 주고받을 것을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만큼 뭔가 서로 간에 협상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게 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하면 그 전에 수석 대표며 실무 대표들이 얼마나 많이 만나서 예. 뭐 우리 어른들이 만나면 도대체 뭘 얘기해서 뭘 풀어가야 될까를 다 조율한 다음에 만나야 되는 건데 바로 어떻게든 빨리 만나보게 하자라고 하는 건데 뭐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점에서는 최근에 오히려 정부 여당 쪽에서 상당히 강한 입장을 계속 에스컬레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단어를 쓰는가 봤습니다. 무슨 예. 얘기냐면요. 그 민주당에서는 경제 보복을 경제 침략으로 어제 이제 바꿨단 말이에요. 예. 용어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상으로 썼던 보복이라는 용어를 쓸지 아니면 그걸 침략으로 쓸지 봤는데 예. 둘 다 쓰지를 않고 그냥 이제 예. 제한 조치, 규제 뭐 이런 용어를 썼던데요. 그 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황교안 대표가
또 우리 내부의 그 외교 라인에 외교 안보 라인의 문책을 요구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건 혹시 여지를 남기는 뭔가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오늘 발표에서 일본을 향한 메시지에 초점으로 둬야 되는데 예. 국내 정치 논란을 부각시키면 안 돼서 혹시 안 했을지 예. 아니면 아예 서로 간 이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못했을지 좀 뒤로 들어봐야 알겠습니다. 네. 맨 처음에는 문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뭐 기회가 되면 제가 빨리 바꾸시오라는 예, 예. 경질 얘기를 꺼내고 예, 경질 얘기했는데 이게 또 뭐하고 관련되냐면요. 지금 내일 하루 남았지 않습니까? 국회 예. 본회의가.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뭔가 던지는 게 있다면은 하루 남은 마지막 날 추경도 처리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없다면은 내일 열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릴 소지도 있어서 예. 과연 내부적으로 논의가 됐는데 하나에 집중하기 위해서 발표를 안 한 건지 서로가 접근을 못했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한 건지 조금 두고 봐야겠습니다. 예, 네. 지금 뭐 원장님께서 뭐 하나의 목표에 집중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추경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 네. 모두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이 급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일본 대응을 위해서 추경 처리를 국회에서 해줘야 된다라고 호소를 했는데 이 입장 듣고 나서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지금 뭐 가장 시급하고 뭐 이렇게 중요한 일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서 당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더 크게는 지금의 한일 간의 갈등을 조기에 이렇게 해소하고 양국 간의 우호 협력 관계를 회복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함께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경제 대책으로서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은 역시 추가 경정 예산을 좀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대통령으로서는 관련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절차들을 밟아 나가야 되는데 제일 급한 추경부터 일단 붙잡혀 있으니까 그것부터 네. 풀어달라는 이제 호소군요. 네, 바로 구체적으로 두 개를 압축시켰습니다. 앞서 네. 얘기 나왔던 일본의 문제에 대한 대응, 네. 또 하나는 추경, 이게 급하다. 그동안엔 추경을 얘기할 때 재해 재난 이제 추경이라고 했었는데 오늘은 대응 예산이 포함된 바로 추경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추경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한국당하고 서로 이제 생각이 달랐지 않습니까? 한국당은 결국은 국방부 장관 관련 문제에 대한 해법이 나오지 또 않나 그게 어렵다. 걸려있군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해임을 통한 방식은 이미 끝이 났죠. 왜냐하면 그거는 24시간 지나야 표결할 수 있는데 예. 그러려면 오늘 열렸어야 되는데 네. 오늘 지나갔으니까 일단 6월 임시국회 내일 마지막인데요. 예. 해법으로 어떻게 했을지 내부적으로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는 쪽으로 대통령이 속으로 약속을 했던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나온 국정조사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했을지 만약 그것도 아니라면 일단은 6월 국회에서는 답이 없이 끝나고 예. 7월 국회가 어떻게 되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정경도 국방부 장관 해임에 대한 문제를 좀 언급해 주셨는데 네. 정동영 대표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추경과 정경국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뭐 맞바꾸자라고 좀 제안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녹취가 준비돼 있어서요. 한번 들어보고 가보겠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일 경제보복 규탄 철회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 뜻이 살아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일 추경안을 처리하고 대일 규탄 결의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양보해야 합니다. 뭘 양보해야 되느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보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결정에 맡겨야 합니다. 이걸 봉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열고 대일 규탄 결의안을 처리하고 그리고 추경안을 처리하는 이런 상생의 정치를 합리의 정치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워낙 큰 것들이 남아 있는데 뭐 읍참마속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한 팔 잘라내는 것쯤은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중재안 같기도 한데 말이죠. 네, 정동영 대표는 그동안에 저런 자리에 있어봤기 때문에 상당히 큰 대목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일단 내일 두 가지는 해야 된다. 추경 통과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하나는 대일 여야당을 포함한 정당들이 대일 결의안을 하는 거. 예. 애초에 하기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동안에 본회의가 잡혀서 못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당이라든가 다른 바른미래당이 요구해왔던 정경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4시간을 지나서 표결에 붙일 수 있는 절차는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예. 방법은 국정조사 7월 국회 다시 해서 국정조사를 약속을 하든지 예. 아니면 대통령이 이번에 또 몇 명 동시에 내각을 교체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든 아니면 확실하게 책임 문책성 교체하겠다는 걸 약속을 하든지 해달라는 요구였던 것 같습니다. 예. 분명한 약속을 할 수는 없지만 곧 개각이 있으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정도의 어떤 간접적인 표현이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랬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대일 성토 결의안 내용에 예. 뛰어들 필요는 없지 않았지 예.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굳이 합니다. 그럴 필요는 예. 없었지 예. 않을까. 예. 대일 성토 결의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이해찬 대표가 이제 경제 보복을 넘어서 경제 침략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부분도 짚어주셨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해찬 대표가 얘기를 했던 게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라는 제안이었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가 녹취 준비했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가장 시급하게 논의해서 초당적 합의를 이뤄야 할 사안은 일본의 경제 침략 문제입니다. 이 경제 전쟁이 제가 보기에는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한 번은 건너야 할 강이고 넘어야 할 산입니다. 저희 당은 일본 경제 침략 대책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국회에도 그 5당이 합쳐서 국회에도 대책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을 하고 아까 정동영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대충 보니까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은 오래 갈 거 각오하고 한번 초당적으로 뭉쳐서 한번 세게 한번 붙어보자라는 쪽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한국당이나 이쪽은 빨리 특사 보내고 정상회담해서 외교적으로 빨리 풀자. 이런 쪽인 것 같고 그렇군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감정에만 호소할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능한 외교적인 전략을 써야 한다. 뭐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적절히 조화시켜야 될 것인데 예. 어느 부분에서는 외교적인 전략하고 강하게 맞대우는 것하고 약간 상충되는 소지도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역할 분담을 잘한다면은 아하. 한편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역할 그래서 분담을 예,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 지금 비상협력기구라고 아까 대변인들 발표에서 나왔던 그 단어는 지금 이 내용하고 이제 묶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침략이라는 단어로 바꿨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에 특위 앞에다 이제 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에 있었는데 어제 당 지도부 회의를 거쳐가지고 침략으로 바꿨는데 예. 국회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얘기한 민관 합해서 같이 공동 대책위, 범대책위를 구성했을 때도 침략이라는 단어를 쓸 것인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침략이라는 단어를 규정하면은 나머지 과제는 격퇴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협상과 타협이라든가 외교적인 전략이 포함돼서 집권 여당은 강하게 맞부딪히는 용어를 쓸 수 있지만은 예. 나머지 이제 범정부 또 이제 여러 가지 구성했을 때는 어떤 용어를 쓸 것인가 그것도 대응하는 양식과 맞물려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군사적인 문제에서 터진 게 아니고 경제적인 무역상의 문제에서 일단은 터져 있는 거니까 침략 이렇게 규정하고 그냥 다 들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대신 이제 그걸 주장한 최재성 특위위원장 등은 아마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고 또 예. 한쪽에서는 봐라 우리 여론도 지금 이게 보통이 아니다라고 예. 하면서 어떤 외교적인 해법을 구사해보고 이렇게 그 점에서 보자면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강대강으로 가는 것 같았었는데 예. 조금 이제 다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경제 담당 부처에서는 일본과 뭔가 유연성을 가지고 좀 접근하는 분도 필요 있어 보인다 하고요. 예.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또는 한편 일본에서 내부적으로 걱정하는 것도 있고요. 역시 또 한편으로는 일본 내부에 현만 분위기를 아베가 좀 부추긴다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예. 다른 한편은 BTS가 최근 공연에서 뭐 21만 명이 오는 이런 호응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이런 장점을 살리는 분위기로 같이 이게 역할 분담을 하면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동원 전략이 있을 겁니다. 예, 그 뭐 일본에 접근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아까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도 뭔가 그 제안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를 제안하신 것 같은데요. 역시나 모두 발언에서 나온 발언이긴 한데 네. 손학규 대표의 말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경제 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 정부는 일본이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도덕성이 높은 자가 대승적 양보를 먼저 할 때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한일 간의 경제 보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해 주십시오. 전문성과 권위가 있는 특사를 파견하여 현안 해결에 물꼬를 터 주십시오. 이낙연 총리 같은 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예. 아마 이낙연 총리가 일본에서 이제 근무했던 적이 있죠. 네, 특파원으로 특파원으로. 예. 그러니까 일본 통이고 일본에서 지금으로서는 잘 아는 고위직의 한 사람으로서 예. 이낙연 총리를 보내자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또 상황에 대한 상당히 세련된 인식을 또 가지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 이낙연 총리가. 개인적으로는 지금 아베가 총리가 되기 전에 예. 우리나라에서 대작도 하고 있대 그랬던 관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국제적으로도 지금 트럼프 못지않게 상당히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다라고 아베에 대한 평가가 있어서 그런 개인적인 인연이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정부에 지금 뭘 맡고 있는 분 중에서 이낙연 총리가 일본의 전문가이다가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아닌가. 그것은 여러 사람이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얘기만 나왔었는데 사실 예. 보니까 오늘 보도에 따르면은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도 이낙연 총리가 가면은 하나의 좀 방법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이제 청와대 5당 대표 회동을 좀 전해드리면서 뉴이저 가족들의 의견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견들이 들어와서 잠시 소개를 좀 해고 넘어가겠습니다. 1029님께서 청와대 여야 영수회담 모처럼 보기 좋다. 이번 기회에 손해가 있더라도 확실한 우리의 위상을 일본에 꼭 보여주자라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셨고요. 5905님, 일본 보복 대응에 초당적 협력하겠다는 합의에 한국당이 참석한 건 창당 이래 가장 잘한 당 활동입니다. 자유한국당 격려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유튜브에서 QP님께서는 지금 경제보복 대책이 뭔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런 경제보복 대책을 논의하자고 마련한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정부와 이제 정치권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대통령과 5당 대표의 만남이었으니까 세세한 내용들을 이제 행정부나 여기저기서 만들어 오면 그걸 초당적으로 밀어주자 이런 이제 합의가 중요한 거겠죠. 예, 정동영 대표가 오늘 자리에 의미를 뭐라고 했느냐면은 사실상 이게 외교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힘을 실어주는 자리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이제 국민적인 의견을 모았다는 점에서 대외적인 여론과 협상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거고요. 그동안에 할 수 있는 대개의 대책 방향은 좀 많이 제시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일본 대응책 관련해 가지고 일본 의존도를 줄이자라는 얘기는 우리 그 수입처를 다변화시키자 이런 얘기인데 이것하고 뭐 소재 관련해서 우리도 국산 강화하는 뭐 이런 거 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현실성을 얘기하는 분들은 단기간에 가능하겠느냐 여러 가지 변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이게 일본 내부의 여론을 조금 국제 한일 관계라든가 동북아 질서라든가 세계 질서에서 좀 정확하게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압력 못지않게 아베가 내부적인 여론을 겨냥하는 행보라면은 일본 내부의 여론의 행보도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 부분은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아베의 시대착오적인 발상 아니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건 한국을 안보 파트너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이냐 뭐냐? 그렇다면 우리도 군사 관련, 안보 관련 협정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마 여기까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군사정보 보호 협정 폐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양쪽이 협정을 맺은 겁니다만은 그 필요성은 일본이 필요해서 우리한테 요청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이 많은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만은 일본이 필요해서 맞는 그런 협정도 그렇다면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그러나 그런 협정 관련은 한편으로는 진행을 하면서도 폐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서로의 관계는 유지해야 되는 방향이겠죠.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은 양국 간에 맺은 거지만 한편으로는 한미일 3국 간의 여러 가지 정보 채널을 통해서 맺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한미일 3국 동맹하고도 관련해서도 정비될 사안이어서 일단 문제는 제기할 수 있지만은 최종 정비 과정은 서로 간에 뭔가 논의가 필요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만우 원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경제계의 대응 소식도 저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일본이 추가 수출 규제를 예고한 시점이 다가오면서 우리 재계 전반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재계 수장들도 장기전에 대비하거나 대통령을 도와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밥 짓는 데 집중해야 하는데 밥그릇 갖고 싸우는 모양이다.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은 최근 SNS에 일본은 정부 부처 간 공동으로 보복해오는데 우리는 비난하기 바쁘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제주에서 열린 포럼에서도 갑론을박할 때가 아니라 기업들이 대통령이 대처하도록 도와야 할 때라며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범국가적인 사안으로 생각하고 여야 그리고 정부와 국회 나아가 민과 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처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허창수 GS그룹 회장 역시 임원 모임을 열고 철저한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며 일본 수출 규제 장기전 대비를 주문했습니다. 일본이 추가 규제를 예고한 시점이 다가오면서 수출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가능성에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실화할 경우 1,100여 개 품목이 규제 대상에 올라 수소, 자동차와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동섭 SK 하이닉스 사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이어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도 일본을 찾았습니다. 대한양궁협회장 자격으로 도쿄올림픽 테스트 이벤트에 참석하는 게 주 목적이지만 자동차 부품과 소재 수급에 대한 현지 공급망을 점검할 가능성이 나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장기화와 추가 조치 가능성까지 예고되면서 재계 긴장도 높아지는 가운데 총수들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리스크에 좀 대비를 하려면 네. 우리 정부와 기업의 중장기 대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소재 부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곧 발표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예, 뭐 예. 조금 전에 뭐 청와대와 여야 대변인들의 합의문 발표도 들었고요. 자, 그런데 이 반도체 소재 핵심 기술을 갖고 있다는 일본 회사 말입니다. 네. 이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생산 공장이 있다고 해요. 예. 혹시 이 국산화를 저희가 좀 앞당길 수는 없는 걸까요? 그럴 순 없죠. 공장은 한국에 있지만 예. 핵심 기술 유출을 얼마나 철저히 차단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한국 공장을 활용한 우회 공급도 지난번에 발표된 대로 일본이 어떻게든 최종 수출국을 철저히 따질 거기 때문에 네. 우회도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죠. 이 내용은 이하린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선 세계 핵심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은 대부분 합작이나 자회사 형태로 우리나라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업체들이 주요 고객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사용하는 소재의 안전성을 위해서 가능한 한 한국의 해외 업체들이 한국의 공장을 유치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딜리버리 코스트도 줄이기 위해서. 하지만 한국 공장을 활용한 우회 공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장들은 대부분 원료를 일본에서 들여오거나 주요 품목은 일본 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등 핵심 기술 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업체들 가운데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곳이 상당수이고 세계 핵심 품목에 대해서도 수십 년 동안 기술 노하우를 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의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핵심 소재와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이번 달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착수하거나 당겨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핵심 소재 부품 장비의 R&D 사업에 대해서는 근본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요 예산이 추경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전문가들은 소재 부품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LG화학이나 롯데 같은 기업들과 삼성 하이닉스 같은 케미컬과 반도체 칩 메이커들이 동일한 지분을 내어서 합작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로 하여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소자에 특화된 기업을 만들어서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겠는데요. 핵심 소재 국산화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이나 일감 몰아주기 방지 등 각종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것도 산업 자립도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네, 일본은 일단 오늘 밤 자정을 주목하고 있을 겁니다. 네, 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중재위원회 구성하자, 답해라. 그렇죠. 라고 자신들이 정한 시간이 이제 오늘 밤 자정까지인 맞습니다. 것이죠. 예. 네. 그러나 자기들 멋대로 정한 시한이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긴 합니다. 예. 12시가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뭐 제소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지 아니면 네. 담화문이 나올지 지금 현장에서 판단하기로는 담화 정도가 준비되지 않을까?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요청에 대해 우리 정부가 분명한 거부 입장을 밝혔지만 일본 정부는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韓国側からですね、仲裁に応じないとの回答があったという事実はありません。 그러면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정한 시한을 마치 협정에 명기된 의무사항처럼 거론했습니다. 韓国政府は協定上定められた期限である7月18日深夜24時まででありますけれども、これまでに仲裁に応じる協定上の義務を負っているわけであります。 이에 대해 우리 정부 관계자는 협정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중재위를 구성한다로만 돼 있지 한쪽의 요청에 언제까지 반드시 답해야 한다라는 문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표현을 쓴 것은 마치 한국 정부가 협정을 어긴 것처럼 부각해 역시 한국은 못 믿을 나라라고 일본 국민에게 또는 해외 언론에 보이게 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 정부가 멋대로 정한 기한까지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현지 언론은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났을 때 외무상이 담화로 판결을 비판한 것처럼 이번에도 징용 배상 판결 내용과 우리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는 내용의 담화를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당장 실익이 없는 만큼 그 뒤로 미룰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 조치는 압류된 일본 제철의 국내 자산이 매각되는 시점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日本企業に実害が及ぶようなことがあれば必要な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くなるという。 오는 일요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여론의 반한 감정에 기댄 또 한 번의 경제 보복 조치가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보복 조치 자체에 대한 일본 내 우려가 점점 퍼지고 있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네, 그런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보다는 예. 일본 정부의 담화가 먼저 나올 것이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일본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자기네가 졌어요. 그러면 아베 리더십이 이제 타격을 크게 받죠. 예. 지금 일본 사법부의 판결이나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길 게 아니면 일본으로서는 소송으로 바로 가는 게 어렵죠. 또 황 특파원 지적대로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걸리기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일본도 사실 지금 파탄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한국을 어떻게든 제압해서 양보를 좀 받아내야겠다는 건데 예. 소송에 들어가면 치열하게 싸우면서 관계가 악화되고 더 오래 갑니다. 그러면 일본이 목표한 거와는 또 멀어지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담화로 시간 벌고 예. 무역에서 우리를 이제 압박하면서 우리의 양보를 이끌거나 예. 혹은 그 말씀하셨던 일본의 목표 동아시아에서의 우위를 확인시켜줄 구도를 만들어가는 거다. 그렇죠. 예. 예. 또 우리 입장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라는 곳이 예. 그래 역사 속에서 일본이 침략했지 일본이 식민지배 약탈도 많이 했어 이렇게 하면서 일본의 흉악함을 살펴서 우리 손을 번쩍 들어줄 거냐? 아실까요? 예. 예. 마치 교통사고에 쌍방 과실 처리하듯이 그래 여기까지는 한국이 옳다고 치고 예. 저기부터는 일본이 옳다고 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갈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죠. 아니요. 그 예. 부분도 경계해야죠. 일단 뭐 지금까지의 일본 태도로 좀 유추하자면 협의해서 뭔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은 의사는 일단 없어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외교적인 협의와 해결로 풀어보자고 청와대 또 5당 대표 회동에서 얘기는 나왔지만 네. 우리가 일본에 어떤 명분을 만들어주면 일본이 그 명분을 가지고 어떤 양보를 할 거냐. 지금으로서는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가운데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네, 신임 정개특위 위원장으로는 3선의 홍영표 의원이 내정됐고요. 이렇게 민주당이 입장을 정리하면서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맡게 됐습니다. 정치권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둘러싸고도 갈등이 깊습니다. 네. 이번에는 불티가 어디론가 튀었습니다. 예,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의 확대 법안을 논의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 회의로 튀었습니다. 예, 여야 지도부 갈등으로 회의가 취소됐어요. 네, 법안 자체를 둘러싸고도 이견이 상당한데 네. 본회의 통과까지는 쉽지 않겠습니다. 김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연 근로제 확대에 대한 노사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는 의욕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유연 근로제 확대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간담회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기며 2시간을 꽉 채우고 마무리됐는데 정작 법안을 논의해야 할 회의는 취소됐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국회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본회의를 튕기고 법안 소위 일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나 납득을 못 하겠어요. 국무위원 회의만 국회에 갖고 있는 권한인데 그걸 못하게 하는 이런 여당이 어딨냐고. 의사 일정 합의와 상관없이 상임위는 정상적으로 운영하자는 민주당과 오히려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여당이 어디 있느냐는 한국당의 입씨름이 계속됐고 고성까지 오갔습니다. 노동법안 소위에서 정경두 해임이 무슨 문제야? 아니 본회의부터 여세우라. 뭘? 자기네 그 지도부에 가서 말도 못하면서 말이야. 법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더라도 본회의 통과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경사노위 합의대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것만 서둘러 추진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하루 근무 시간의 상한선이 없는 선택근로제의 정산 기간을 함께 늘려 특정 업계의 충격을 줄여주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치 논리로 주 52시간 근무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완 입법이 늦어지면서 민생 현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민주노총이 전국 주요 지역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 핵심을 좀 전해드리자면 네. 첫째, 탄력 근로제 확대를 철회해라. 그리고 둘째, 최저임금 10,000원 공약 폐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규탄한 겁니다. 김장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초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을 주도했던 민주노총이 하루 총파업을 했습니다.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입니다. 기업 결합에 반대하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노조원 중심으로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조합원 5만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보다 적은 12,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수도권 총파업 대회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최저임금 10,000원 공약 폐기를 규탄했습니다. 저임금 문제는 사실상의 최저임금의 삭감으로 박살이 났습니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요건 하나로 망쳐버리는 노동계약이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이 거꾸로 가는 정부 정책에 저항하고 비판하는 민주노총을 정부는 탄압으로 짓밟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가 자본가의 편에 선다면 이후에 민주노총의 모든 사업 방향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폭로와 투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을 비롯한 전국 주요 지역에서도 민주노총 지역본부 총파업 대회가 열렸습니다. 국회에서 저지르는 반노동 진재벌 정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믿을 끄는 동지와 민주노총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ILO 핵심 협약의 즉각적인 비준도 요구했습니다. 또 비정규직의 완전한 철폐와 재벌 개혁도 주장했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네, 그런데 학교 비정규직 노조도 2차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예, 비정규직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교육당국의 임금 교섭은 거짓말 교섭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시도교육청은 이 집단 교섭에 권한이 없는 교섭위원들을 내세우고 교육부는 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교육당국이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총파업에 들어가는 시기는 언제라고 하죠? 네, 2차 총파업을 언제 할지는 9월 7일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했습니다. 네. 0.25%포인트 내려간 연 1.5%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기준금리 인하 자체는 3년 1개월 만이고요. 금리를 올린 게 지난해 11월이니까 8개월 만에 통화정책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한국은행 안팎에서는 이번 달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다음 달 이후에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요. 그렇죠. 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배경에 대해서 투자와 수출이 부진한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돼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예. 기준 2.5%에서 2.2%로 네. 대폭 낮아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출과 투자도 부진한데 일본과의 무역 갈등까지 있으니까 이게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정부가 처음부터 너무 높게 잡은 겁니다. 0.3%포인트나 인하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왜 그랬냐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5월 달이면 끝나겠지. 그다음부터는 수출이 잘 되겠지. 환경이 개선되겠지라고 전망하고 잡은 건데 네. 그런 전망 자체가 너무 낙관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상보다 이제 조정폭이 컸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백정규 기자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조정폭은 예상보다 더 컸습니다. 0.1에서 0.2%포인트를 낮출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한국은행은 0.3%포인트나 낮춘 2.2%를 올해 성장률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글로벌 교역과 성장세 둔화,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등 대외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론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대치를 말하는 잠재 성장률도 2.5에서 2.6%로 낮춰 잡았습니다.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표현도 의결문에서 사라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수출 부진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영향으로 중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줄었고 반도체값 하락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본과의 갈등까지 불거지면서 수출 전망이 어두운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민간 소비는 물론이고 설비와 건설 투자 부진 역시 좀처럼 개선될 조짐이 없는 상태입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에는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악영향과 추가 경정 예산안의 긍정적인 효과도 일부 반영됐습니다. 무역 갈등이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서 더욱 심화되거나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한국은행이 이번에 제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 역시도 달성하지 못하거나 더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국은행은 미중 무역 분쟁이 더 심화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마저 길어진다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6%에서 2.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인터넷을 달군 기사들 살펴봅니다. 내 맘대로 탑3. 오늘은 불매운동 탑3입니다. 먼저 3위는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에서도 한국 제품 불매운동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포스터가 최근 SNS를 통해서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치, 라면, 가전제품 등등 한국산은 사지 말자 이런 내용입니다. 5년 전에 일본의 우익단체 주도로 만들어진 포스터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하자 이 맞대응 성격으로 회자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를 보면 김치도 불매하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김치가 아니라 기무치라더니 김치 원조는 한국이다 인정한 거 맞죠? 자, 아무튼 일본에서 꿈틀대고 있는 한국산 불매운동 움직임 전해드렸고요. 2위는 억울한 한국 기업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열기가 고조되자 일부 국내 유통기업에도 불티가 튀는 모양입니다. 일본 기업이라는 손가락질이 매출은 물론이고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하는데요. 지목된 기업들은 억울하다, 오해라면서 저마다 적극적인 진화에 나선 상황입니다. 애꿎은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겠죠.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런 사이트도 등장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장식한 이름 바로 노노재팬입니다. 노노재팬은 일본 브랜드 제품 그리고 이 대체할 상품 정보까지 제공한다라고 표명했는데요.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면 일본 브랜드 상품이 나열이 돼 있고 대체 상품까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관심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사이트는 한때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어요. 노노재팬 응원한다라는 댓글도 많지만 잘못된 정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최종 선택은 소비자가 해야 한다는 신중한 의견도 눈에 띄었습니다. 불매 운동 탑3였고요. 유이전은 60초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현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소식은 배우 강지환 씨 사건이네요. 네, 맞습니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강지환 씨가 받고 있는데요. 이 사건 수사한 경기 광주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 강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현장 영상 보시죠.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한마디만 해주시죠. 뒤늦게 모든 혐의 인정한 이유가 뭡니까? 피해자들에게 합의 종용한 사실이 있나요? 예, 강지환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사건 발생했을 당시의 상황을 좀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네, 사건은 지난 9일 경기 광주 오포 강 씨 자택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 당시 회식을 했었고요. 참석자는 강지환 씨 그리고 소속사 직원 그리고 외주 스태프 등 총 7명이었습니다. 피해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자리에 일어났는데 강 씨가 이 피해자 2명에게는 짐이 많으니 택시를 불러주겠다면서 붙잡은 것이 수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이후 강 씨는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서 A 씨를 성폭행하고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고 강 씨는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구속이 됐고요. 구속 후 첫 조사에서 강 씨가 혐의를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혐의는 인정했지만 자,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데려간 것과 저지른 다음에는 술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검찰 수사는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군요. 네. 근데 강 씨가 우리 집에 가자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자택에서 회식이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다 이제 귀가를 하든 그 자리를 떴는데 이 2명만 그냥 그 회식했던 장소였던 자택에 있었던 것이고요.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됐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 진행해야 될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성폭력이요. 과연 우발적인가 혹은 계획적인가를 밝혀야 합니다. 이 피해자 측의 변호인은 강 씨가 범행 전 벌칙으로 술을 마시게 하는 게임을 제안했다. 그래서 많이 마셨다는 식의 진술을 한 것이 확인이 됐는데 일단 성폭력 범죄가 계획적으로 이뤄졌을 경우는 양형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준강간 범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기가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범행에 마약 혹은 약물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 당시에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음성이 나왔습니다만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국가수 마약 검사를 의뢰한 상황이고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의 주장은 이제 강지환 씨 측이 자신들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피해자 측이요. 그러니까 소속 업체로부터 강 씨와의 합의를 종용받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건데 이게 15일 제출을 했습니다. 강 씨 측은 대형 로펌을 선임했고 국선 변호사로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는 건데요.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피해자들한테 일부에서는 네. 무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초반에 나왔던 거 바로 무고 관련 의혹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시작은 이겁니다. 누가 신고했나 이 부분이었는데 사실 피해자가 아니고 피해자 중 한 명의 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피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점 등을 근거로 해서 무고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경찰 조사에서 명확히 밝혀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중 한 명이 당시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통화 신호가 약해서 잡히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 문자로 신고를 부탁한 것이다. 이 부분이 확인이 됐었고요. 무엇보다 이제 피해자 강 씨가 직접적으로 본인이 혐의 인정을 하면서 무고 의혹은 종료가 됐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양현석 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외국인 투자자 상대 성접대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양현석 전 YG 대표인데요. 어제 경찰에 정식 입건이 됐습니다. 이 사건 수사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양 씨는 이제 2014년에 서울의 한 고급 식당에서 외국인 재력가를 접대하면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했다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양 씨의 혐의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입건됐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수사기관이 지금까지 진행했던 과정을 좀 보면 의미가 좀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달 넘게 내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이제 수사를 개시할 만한 단서를 발견 못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내사가 난항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입건이 됐습니다. 이것은요, 주변인 진술 자료 분석이 좀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사실 내사의 대상이 또 가수 싸이 그리고 양현석 본인 그리고 정마담 이렇게 뭐 주변 인물들이 조사가 됐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성접대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모두 다 일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건을 한 것은 입건 전에 핵심 주변인 진술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라는 추측이 지금 일고 있고요. 또 정마담과 양 씨 사이가 벌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해서는 이제 양 씨 외에도요 유흥업소 여성 2명 그리고 외국인 재력가 일행 중 1명도 같이 입건이 됐습니다. 이제 향후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될지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이 사건 관련해서 공소시효 2달 정도 남았습니다. 원래 이제 성매매 알선 혐의는 보통 공소시효가 5년이거든요. 그래서 사건 발생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경찰은 YG 사호 그리고 양 씨의 통신이나 뭐 계좌 등을 압수수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어떤 겁니까? 네, 다음 소식은 수영대 경기장에서 몰카를 찍은 일본인 사건입니다. 일본인 37살 A씨인데요. 지난 13일이었죠. 오후부터 다음 날까지 광주 수영대회 다이빙 경기장에서 또 수구 연습 경기장에서 여자 선수 총 18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8명? 예, 18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수사한 광주 광산경찰서를 A씨를 말씀드린 그런 몰카를 촬영한 혐의 등을 적용해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그 일본인 A씨가 촬영한 영상이 구체적으로 뭐 어느 정도였던 건가요? 일단은 이 A씨는요. 18명의 여자 선수의 그 신체 하반신이죠. 특정 부위만을 찍은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카메라를 보면 동영상이 총 15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거물로 분류된 음란 영상은 동영상 개수가 총 한 20개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분량은 17분 38초 정도 됩니다. 맨 처음에는 뭐라고 거짓말했었죠? 수구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라고 했었는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혐의를 그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카메라를 잘못 작동해서 이게 클로즈업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세 차례 경찰 조사가 있었고요. 그 끝에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근데 이 혐의를 인정한 이유 좀 진술 구체적으로 보니까 근육질 몸매에 성적 흥분을 느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혐의를 인정했는데 사실 A씨 혐의가 입증이 돼서 검찰 쪽에서 이제 기소유예가 되거나 약식 기소로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벌금 납부에 따라서는 귀국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처벌 내용은 또 일본에 통보가 됩니다. 그런데 보증금 성격으로 이제 돈을 사법당국에 예치해서 귀국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태풍 소식 알아봐야겠습니다. 주말이 고비군요. 네, 5호 태풍 다나스가 지금 북상 중인데 주말 오전에 전남 해안에 상륙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유동적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비는 필요하겠죠.
강풍보다는 호우를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소식은 김진두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태풍 다나스는 북상하면서 조금 발달하고 있습니다. 중심 부근 소용돌이가 뚜렷해졌고 크기는 소형이지만 강도는 한 단계 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발달하며 이동 속도가 느려지자 경로도 바뀌고 있습니다. 남해를 통과하는 것에서 전남 남해안에 상륙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남부 내륙을 관통해 포항 북쪽에서 동해로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금요일 오후부터, 남해안은 금요일 밤부터 영향을 받겠고 남부지방과 일부 중부지방은 다나스가 남해안에 상륙하는 토요일 오전부터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남부, 충청과 영동까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 수온이 낮아 기록적인 강풍이 불지는 않겠지만 물폭탄을 동반할 가능성이 큽니다. 바람보다는 많은 양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나 지형적 영향을 받는 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는 500에서 7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내륙에 상륙하는 토요일 정오부터 밤까지가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일본 교토에서 유명 애니메이션 업체 건물에 방화로 인한 불이나 최소 2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박희천 기자입니다. 3층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유명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인 교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불이 난 것은 오전 10시 반쯤. 교도통신은 목격자를 인용해 40대 남성이 건물에 난입해 휘발유로 보이는 액체를 뿌린 뒤 불을 질렀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칼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진화에 나섰지만 3층 건물이 전소되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방화 용의자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를 상대로 방화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테러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는 지난 1981년에 설립된 뒤 다수의 인기 애니메이션 작품을 출시했습니다. YTN 박기천입니다. 얼마 전 서울 경의선 숲길 공원에서 한 남성이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군산에서는 머리에 못이 박힌 길고양이가 목격됐는데 역시 동물 학대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과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동물권 연구단체 피해 날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박주연 변호사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하는데 이런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동물에 대한 사랑이 커지는 게 아니고 이런 학대도 늘어납니까? 얼마나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네, 최근 이제 5년 동안 동물 학대 접수 건수가 사실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작년에는 이제 592건 정도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란과 보도가 됐던 사건들, 예를 들어 2017년에 이제 PC방 업주가 고양이를 구타하고 괴롭힌 사건이나 작년에 이제 천안에서 발생한 펫숍 사건이라든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공분을 산 사건들도 많이 존재를 했지만 사실 이제 보도가 되지 않은 그런 동물 학대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네. 그동안 지적됐던 문제점 중에 일부는 마치 반려동물을 아직도 소유한 물건처럼 다루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제라든가 이런 것들 문제점으로 지적된 적도 있었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은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동물 학대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대부분의 사건에서 징역형이 거의 나오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처벌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동물 학대 범죄를 좀 더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영국은 최대 이제 5년의 징역형, 그리고 미국은 주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최대 10년까지 이제 징역형으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들 나라의 경우에는 처벌 외에도 향후에 동물을 소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처분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서 같은 사람이 이제 또 동물 학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에게도 포악해진다거나 사람을 학대하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미국에서는 연쇄살인범들을 조사해 보면은 동물 학대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신상을 공개하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네, 그 미국 FBI는 이제 2016년부터 동물 학대 범죄를 반사회적인 주요 범죄로 규정을 해서 관련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동물 학대가 가정폭력이나 아동, 노인, 여성학대, 연쇄살인 이런 사람에 대한 폭력적인 범죄랑 일정한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데이터가 부족하지만 강호순, 이영학, 또 인천 초등생 살인범의 김모양의 경우에도 살인 이전에 많은 동물을 죽여본 경험이 있었다. 이런 것을 고려를 하면 동물 학대에 전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람에 대한 그런 범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동물 학대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면 뭐 위화적인 효과가 얼마나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생명인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죠. 사회적 인식도 빨리 좀 높였으면 좋겠는데 어떤 점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까? 일단 동물을 지금 많이 기르고 있는 사회 상황인데요. 그거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생명이나 이들의 복지를 존중하는 인식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또 동물을 인간을 위한 물건이나 그런 객체로 볼 게 아니라 생명을 잊고 또 고통, 감정을 느끼는 그런 존재로 인식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요즘에는 사실 동물을 기르는 사람들 또 기르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또 동물에 대한 피해로 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좀 최소화되고 서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동물 보호자 스스로도 좀 패티켓을 지켜야 하겠고요. 또 동물을 싫어한다고 해서 또 동물이나 또 보호자에게 가해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당연한 사실도 확실히 인식이 돼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동물권 연구단체 박주연 대표였습니다.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2, 3주 안에 실무팀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시간이 거의 지나가고 있죠. 네, 북한은 아직 답이 없습니다. 미국이 새롭게 제안한 핵동결 입구론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김지선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하노이 협상팀을 그대로 활용하겠다며 일찌감치 라인업을 끝낸 미국. 새로운 협상안으로 핵 동결 입구론도 꺼냈습니다. 2, 3주 동안 실무팀을 정비하자는 약속대로 실무 협상 재개 준비를 마친 겁니다. It's not going to be announced here from the podium. We're going to give this team space to do the work. 북한은 아직입니다. 김명길 전 베트남 대사, 리동일 전 유엔 대표부 차석 대사, 리태성 외무성 부상 등이 협상팀 대표로 오르내릴 뿐 공식 발표나 통보는 없습니다. 비건의 카운터 파트너가 누가 될 것이냐는 이 세 사람 또는 이 세 사람 플러스 알파가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현재. 왜냐하면 어쨌든 의전 프로토콜상 격을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핵동결 입구론에 맞설 대응 전략도 완성하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미 축소한 연합훈련, 동맹을 난데없이 문제 삼으며 북미 실무 협상과 연계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도 사실 시간을 벌기 위한 속셈이라는 겁니다. 북한도 이 훈련을 연기하거나 유예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시간 벌기라는 것이 있고 또 미국에 대한 기선 제압이라는 것도 있고. 실무 협상이 열려도 초반에는 난항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비핵화의 정의나 핵신고, 검증 문제를 놓고 양측이 갈등을 겪다 돌파구 마련을 위해 북미 정상이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지난 5월 말이죠. 청해부대 28진 최영함 입학 행사 도중에 정방용 밧줄, 그러니까 호줄이 끊어져서 병사 1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헛줄의 무리한 운용 때문이라는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해군은 민군 합동 조사 결과를 통해서 이 국과수 주관으로 끊어진 헛줄 그리고 다른 헛줄에 대해서 성분, 장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 정상으로 확인됐다고 해요. 사고의 주요 원인이 뭔가 봤더니 현장 지휘와 작업자가 헛줄 인장 강도를 과신해서 무리하게 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헛줄 끊어지는 사고에 대비해서 안전구역을 확보하지 않은 문제, 안전모 같은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문제, 또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은 것 등 응급조치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뉴이처 가족들의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본과의 갈등 때문에 문자를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9007님 문자를 소개하자면 일본의 경제 보복에 관한 몇몇 신문 기사를 보면 화가 납니다. 언론의 자유는 있고 책임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국가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게 책임 있는 언론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예. 민주노총 파업과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남푸른 하늘님의 의견도 도착했는데요. 노총의 파업 존중합니다. 다만 일반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지 않으면 더욱 지지받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하루 뉴이처 가족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하면서 저희들 음악이 있는 저녁 준비했죠? 네, 지금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노래 제목은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은 내일 저녁 7시 반에 찾아뵐게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